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손지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명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미크론 다유행으로 힘들었던 지난해 설과 비교해보면 만남과 이동이 훨씬 더 가벼웠는데요. 설날 당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은 610만여 대로 이동량이 36%나 늘었습니다. 하늘길도 북적였는데요. 연휴 기간 대구 국제공항 이용객은 4만 8천여 명으로 37% 늘어서 국제선이 한 편도 뜨지 못한 지난해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죠. 연휴 마지막 날 막바지 귀경에 오른 차들이 많지만 지금 고속도로는 평소 주말 수준이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정체가 가장 심할 거라고 합니다. 여유를 갖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한파 대비도 하셔야겠어요.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렸고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바람도 차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과 북동산지에는 대기도 매우 건조한데요. 화재 예방과 추위 대비 잘 하면서 연휴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KBS 대구 제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월 2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으로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먼저 안동, 포항, 울릉 차례로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봉화와 영주 영하 17도, 영양 영하 16도, 안동과 청송 영하 15도를 기록하면서 전날보다 6도에서 9도가량 낮았고 낮 최고 기온도 영주 영하 11도, 봉화, 청송 영하 10도, 안동 영하 9도를 기록하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경북 영양평지와 봉화평지, 북동산지엔 한파경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한랭지랑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온에 유의하시고 수도 계량기와 보일러의 동파에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북 대표 가족형 겨울놀이 축제인 안동 암산 얼음축제가 오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 안동시 남우면 암산 유원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얼음썰매와 빙어낚시, 민속놀이를 비롯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아이스컬링, 또 썰매타기 대회 같은 이벤트 행사도 진행되는데요. 안동시는 지난 18일 안전점검에서 축제 개최를 위한 얼음 기준 두께를 충족했고 개최 하루 전인 27일 시설물 점검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도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녁에 한파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영하 6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15도 이상 기온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가급적 외출 자제하시고 수도관이나 계량기, 보일러 등 동파와 농축산물 양식장 냉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해 태풍 여파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포항철강관리공단 등 철강 관련 기업체 직원들은 추석 연휴도 반납한 채 공장 정상 가동을 위해서 단 하루도 쉬지 못했었죠. 이번 설에는 마음 놓고 편안한 휴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모든 공장이 정상화된 덕분인데요. 포스코의 한 직원은 공장 곳곳이 침수되고 진흙 범벅이던 지난 추석 연휴와 달리 올해 설 연휴는 깨끗한 제철소를 보면서 근무를 할 수 있어 꿈만 같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수십 년간 근무했던 현장에 물난리가 났을 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암담했다면서 135일 만에 기적을 만든 포스코인들이 자랑스럽고 대규모 수해복구 작업을 하면서 안전사고 없이 정상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 값진 성과를 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강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30에서 50cm, 많은 곳은 70cm 이상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폭설로 인한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2도 낮은 영하 6도, 습도는 95%입니다. 풍랑경보가 내려진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2에서 5.5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운항 통제됐습니다.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가 독도의 하늘과 바다 모습을 담은 사진집 독도 그 하늘과 바다를 발간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며 해양 생태를 조사해온 심수환, 우민수 연구원과 김윤배 기지대장이 독도 조사를 수행하면서 촬영한 사진들로 사진집을 발간한 건데요.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는 2014년 1월 개소한 이후로 지난해까지 약 120차례 독도 현장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여러 차례 독도를 조사해온 연구원들의 사진인 만큼 사진집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독도의 바닷속 풍경과 밤하늘, 하늘에서 본 독도 등 독도의 생생하고 신비로운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집은 독도의 수중 모습을 담은 40장의 사진과 드론으로 촬영한 10장의 독도 전경 등 총 52장의 사진으로 구성돼 있고요. 300권 한정으로 제작됐습니다. 한정 수량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사진집에 들어간 사진은 심수환 연구원의 SNS를 통해 책의 목차대로 게시되고 있으니까요. 독도의 다양한 모습 구경하고 싶으신 분은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생생매 꺼진 오늘 11시 1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화요일에는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3만 원권입니다. 이 3만 원권이 가수 이적 씨가 언급을 해서 좀 화제가 됐죠. 네, 지난 2일이었는데요. 설 연휴를 2주 정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네. 이적 씨가 SNS를 통해서 3만 원권 지폐가 나오면 좋겠다며 1만 원권에서 5만 원권 점프의 폭이 너무 크다. 그러면서 조카들에게 주는 세뱃돈을 언급을 했는데요. 1만 원권 3장과 3만 원권은 느낌이 다를 거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조카에게 10,000원을 주기는 못하고 몇 장을 세워서 주는 것도 좀스러워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호기롭게 5만 원권을 쥐어주고는 뒤돌아 후회로 몸부림쳤던 수많은 이들이 3만 원권의 등장을 열렬히 환영할 거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네, 아마 공감한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맞습니다. 드는데 우리 구 기자님도 올해 세뱃돈 고민 좀 하셨나요? 예, 저도 조카 한 명인데 네. 3만 원 주기가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5만 원권만 계속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초등학교 입학하게 돼서 한 번 더 주게 됐습니다. 이 3만 원권이 있으면 설날에 조카들 모형돈 주기 참 좋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네. 3만 원권 발행 적극 찬성한다면서 3만 원권 발행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세뱃돈은 우리 국민 모두가 주고받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전통 문화라면서요. 네.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한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민 모두에 해당되고 공감을 받는 문제라는 건데요. 미국 달러도 10, 20, 50 단위가 있고요. 유럽의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국은 축의금 부조 단위가 1, 3, 5로 커지기 때문에 2만 원권보다는 3만 원권이 적합할 것 같다고 거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발행까지 가려면 여러 논의들이 이어져야겠죠. 네, 하 의원은 3만 원권 발행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추진해 보겠다면서 재차 약속했습니다. 이 경우 촉구의 대상은 기획재정부와 그 산하,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벌써부터 태계 이황, 율곡 이이, 세종대왕, 신사임당에 이은 3만 원권 도안 전면의 역사 속 인물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3만 원권 발행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반려견 화장장입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장장 6년을 끌어온 대구 서구 동물 화장장 건축 허가를 둘러싼 갈등의 결말이 2월 초에 나옵니다. 대법원 특별 2부가 내달 2일 사업자 A씨가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1심은 원고가 이겼고요. 네. 2심은 원고가 패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년 전 이때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동물 화장장 건립을 추진한 거죠. 네. 대구 첫 동물 화장장으로 불렸던 서구 동물 화장장을 둘러싼 갈등은 A씨가
지난 2017년 3월에 서구 상리동에 동물 화장 시설과 동물 전용 장례식장, 납골 시설 등을 짓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서구청은 주민 반대, 제출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건축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A씨가 2017년 5월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듬해 8월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심에서 원고 패소, 그러니까 서구청이 승소를 한 거잖아요. 네. 그 서구청은 2019년 4월에 다시 한번 개성고의 학습권을 방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개성고와 화장장 예정터는 직선 거리로 20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요. 네. 2심 재판에서는 서구청이 이겼는데 당시 대구 고법이 해당 지역에 오염시설이 밀집해 있고 교육환경법에도 어긋난다면서 서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2년 반 넘게 멈춰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시간이 꽤 흘렀고 그 사이 우리나라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곳 말고도 대구에는 반려동물 화장장이 없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화장장은 경북 5곳을 포함해서 모두 61곳이 운영 중인데요. 대구에서는 경북까지 원정 화장을 가거나 불법 처리 업체를 통해 화장하는 상황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달성군에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나오게 했다고요. 네, 달성군은 총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서 현풍읍 일원에 화장시설을 포함한 달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첫 동물 화장장은 서구가 아닌 달성군에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동물 단체들은 반려동물 인구는 계속해서 느는데 화장장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면서 네.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재선의 방법을 도출하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외국인 근로자 부족입니다. 농촌도 또 중소기업도 일손이 많이 부족하죠. 네,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기 이직과 퇴사 등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 인력난이 지속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네. 당장 대구 경북만 놓고 보더라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0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대구 경북 기업은 10% 수준인 101개사가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응답 기업 중 50.4%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이 필요한 평균 인력은 5.4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50%가 넘으면 꽤 네. 응답 비율이 높았던 건데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은 갖고 있지 않나요? 예, 지난해 9월에 정부가 고용 한도를 일부 풀어줬는데요. 네.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내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기간에 따른 생산력 차이에 따른 어려움이 많은데요. 네. 동일 조건의 내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초기 3개월 미만 때는 53.8%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3년 이상 장기 근로할 때는 93%까지 생산력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인건비가 26만 7천 원 정도인데요. 200만 원. 죄송합니다. 네. 265만 7천 원인데요. 네. 숙식비를 제외하면 동일 조건 내국인 근로자의 93.9% 수준입니다. 네. 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숙소 지원 비용도 18만 5천 원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중소기업들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바라는 개선 과제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조사에서도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가 불성실 외국 인력 제재 장치 마련이 30.1%로 네. 차지를 했습니다. 특히 조기 이직할 때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입장에서는 숙소 등 챙겨야 할 부분이 한둘이 아닌데 다 챙겨줘도 얼마 가지 않아 다른 일을 찾아 떠나서 힘들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직원들은 입국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비양심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측 입장을 담은 조사이고요. 해당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일제 지명 정비입니다. 일제 지명 정비, 이게 지금까지 꾸준히 정비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다, 이런 지적이 많더라고요. 네. 이 경북도가 최근에 지명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회의를 열었는데요. 일제 강점기에 의도적 혹은 실수로 고쳐 쓴 지명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2021년부터 지명 정비 사업을 통해서 3,000건의 지명을 정비했는데요. 주로 일본식 지명을 정비하거나 도시화로 사라진 지명을 폐지하고 미등록 지명을 고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재는 일제 식민 정부가 행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바꾸거나 잘못 썼다고 추정되는 지명 8건 중 2건에 대한 정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네. 실제로 일제 식민 정부가 그 행정 과정에서 좀 의도적으로 지명을 바꾼 곳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경북 상주시에 있는 갑장산이 대표적인데요. 네, 이곳은 16세기 편찬된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 제일 으뜸인 산이라는 뜻으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 가운데 장자가 길장, 어른장자를 씁니다. 네, 해동 여지도나 대동 여지도에도 같은 한자로 표기가 되는데요.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 자료에는 중간에 있는 이 장자가 이 장막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 우리 산을 낮춰 부르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상주시와 경북도 지명위원회가 원래 표기로 지명을 바꾸기로 하고요. 지난해 2월에 해당 안건을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네, 갑장산도 그런데요. 이 경북 칠곡의 외관이라는 지명도 일제 잔재다 아니다, 이런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네, 외관읍은 1905년 일본이 경부선 철도를 설치하며 외관역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뒤 지명으로 굳어졌습니다. 조선시대에 왜구들이 낙동강을 따라서 약탈을 일삼자 이들을 달래고 정상적인 통상을 하도록 조정이 일본인 숙소 5곳을 설치했는데요. 그중에 칠곡군 외관만 모습을 유지하다가 외관역, 외관읍으로 지명화됐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일본인들이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일제 잔재 지명을 지우고 외관읍은 칠곡읍으로 외관역은 칠곡역으로 바꾸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외관이라는 게 외인이 산 곳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제 잔재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죠. 네, 실제로 외관읍 명칭은 1996년 전국적으로 일제 잔재 지명을 바꿀 때 변경되지 않았고요. 당시 경북도가 조사 대상 17곳 중 9곳은 옛 이름으로 바꿨지만 외관읍 등 8곳은 일제 이전부터 사용해왔다는 이유로 그대로 뒀습니다. 특히 외관이 세계 전투사에 남는 기념비적인 장소여서 이름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한국 전쟁 당시에 외관 지역은 낙동강 전투의 최후 보도였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라서 쉬어야겠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좀 알차게 즐겨볼까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곳은 어떨까요? 국립대구박물관에 윤가영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을 맞아서 국립대구박물관이 전통문화체험을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시작일이었던 지난 21일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본관 앞 광장에서부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네. 조개 걸윷 한 번 더 해야 돼. 지금 윷놀이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윷놀이가 처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네, 너무 커서 들기가 좀 힘들긴 한데 그 대신 재미는 더 좋은 것 같아요. 팽이랑 팽이채 드릴게요. 가져가서 색칠하시거나 가져가시면 돼요. 자, 여기 있어요. 팽이랑 팽이채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전통 팽이고요.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집에서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색칠하고 가셔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는 꽃신 만드는 거 체험하는 곳이에요. 먼저 가운데 꽃신 한쪽 있고 주변에 꾸밀 수 있는 것들, 그런 모양 있는 것들도 여러 개 있어서 풀로 붙여서 만드시면 돼요.
네, 고래연을 만드는 체험실인데요. 받아가실 수도 있고 여기서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 고래를 민건이 좋아하는 색깔로 이렇게 색칠 줘봐. 어떤 거 좋아해? 아빠는 어떤 거 좋아하냐고? 아빠는 파란색 해야지. 우리 칠해보자 그러면. 시작. 고래연이야. 먼저 여기다가 색칠을 하고 두 개를 고정하고 이 실을 잘라가지고 붙이면 끝이. 네, 보니까 윷놀이 소리도 들리고요. 연 네. 만들기도 하는 것 같고 네. 재밌겠는데 윤가연 리포터는 어떤 전통놀이 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 네. 동생이랑 문방구에서 그 팽이를 샀던 기억이 팽이. 있거든요. 네, 뭐 잘 돌리지 못하지만 이 팽이채로 막 팽이를 마구마구 막 이렇게 치면서 누가 더 오래 팽이를 돌리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서민님은 어떠세요? 저는 어릴 때 국립대구박물관 근처를 살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여기 실제로 가서 막 투호 같은 것도 던져보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이들을 데리고 국립대구박물관을 찾은 분들이 많았는데요. 네. 이 체험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설 연휴에 이제 아이들이랑 어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알아봤던 차에 국립박물관에서 좋은 체험 활동이 많다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평상시에 한 번씩 이제 민속놀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서 팽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고 평상시에 이제 미술 활동은 좋아하니까 같이 색칠하고 되게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처음 이제 애들하고 몇 번 만들어 봤는데 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집에서 만들어 봤는데 아주 뭐 초등학교 시절 거의 뭐 20-30년 전에 집에서 동생들이랑 누나랑 같이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또 만들어주신 또 박물관 쪽에서도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기들하고 식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같이 놀러 오게 됐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잘 하기 힘든 연도 색칠해보고 뭐 팽이도 아까 받고 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게 애기들한테도 참 좋을 것 같고 저희들도 오랜만에 해보니까 또 재미있고 그러네요. 이번 설이 좀 빠르긴 한데 따뜻한 설 연휴 되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 가족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 때 전부 다 새해 복 많이 받고 23년 때는 건강한 한 해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새해 복을 많이 안 받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이렇게 명절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행사는 오늘도 계속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5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전통놀이 체험도 하시고 또 오늘은 바람이 많아서 방패연을 만들면 아주 잘 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담당자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구박물관에서 문화행사를 담당하는 권경미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3년 국립대구박물관 설 맞이 문화행사는 이제 명절 연휴에 어린이 동반 가족분들이 다양한 전통 체험을 하실 수 있게 준비한 저희 행사입니다. 저희 2년 동안 저희 설맞이 행사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축소 운영을 했었어요. 이제 저희 체험 키트를 준비해서 집에 들고 가셔서 체험할 수 있게 준비를 했었는데 올해는 중앙광장에서 민속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특별히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체험 키트 배부보다는 이제 직접 여기 박물관에서 체험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장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전통 팽이 만들기, 뭐 미니 방패연 만들기 이런 것들인데 특히 저희 박물관에서 제일 좀 인기 있는 게 미니 방패연 만들기예요. 요즘 어린 학생들이 연을 보고 직접 만들 기회가 정말 드물다 보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또 중앙광장이나 해설관 앞마당에서 연을 직접 날려볼 수도 있어서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설 연휴 저희 박물관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박물관 이용 수칙을 지켜주시면서 안전하게 저희 문화행사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휴 막바지에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 매거진 오늘 1월 24일 화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구 출신 작가이자 독립운동가인 현진건 선생 현창 사업이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중구에 현창 비를 세운 데 이어 최근 동인지 빼앗긴 고향이 출간됐는데요. 오늘은 스튜디오에 김미경 편집위원장 모시고요. 선생의 삶과 이를 기리는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 동인지라는 단어를 정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요즘은 잡지책이 예전처럼 많지가 않고 특히나 문학 동인지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빼앗긴 고향을 만들자는 논의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대구 출신 문학가이자 독립운동가인 현진건 선생이 아주 친한 친구였던 이상화 선생에 비해서 대구에서조차 조명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 안타까움에 정만진 소설가가 현진건 선생에 대한 책인 현진건 100년의 오해를 쓰셨습니다. 네. 또한 현진건 선생은 대구 생가도 서울 고택도 남아있지 않고 서울 개발 과정에서 묘소마저 없어졌습니다. 물론 현진건과 관련된 기념관이나 도서관 같은 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못 본 것 같아요. 네, 이는 이것은 그 현진건의 고향이 대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보면 우리 대구 시민의 불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40여 명의 뜻을 함께하는 대구 시민이 2021년 12월에 참작가 현진건 현창회라는 이름의 현진건 현창 추념 단체를 만들었어요. 네. 이후 1년 정도 준비 작업이 있었고 2023년 1월부터 월간으로 빼앗긴 고향의 창간호를 발간하게 되었고요. 네. 질문에 언급하셨듯이 동인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동인지로 발간하려고 계획하며 이번 달에 창간호를 발간했습니다. 네, 동인지. 오랜만에 들어본 이름이고 또 의도도 아주 멋진데 월간이라고 하신 게 딱 기억이 남는데 요즘 이렇게 매달 문학 동인지를 내는 일이 무척 어렵지 않나요? 네, 되게 많이 어려운 일이고요. 일제시대에는 교과서에 나와서 조금 익숙한 창조, 백조 같은 류의 동인지를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동인들이 뜻을 모아 회원을 모집하고 비용을 마련하고 출판까지 하는 일이 그리 녹록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빼앗긴 고향이라고 하니까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도 생각이 나고 이름이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긴 해요. 네. 현진건 현창회로 1년쯤 활동했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동인지로 월간을 발간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동인지 이름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름이 중요하니까요. 네. 그러다가 현진건과 이상화 선생과의 관계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현진건의 대표작 고향과 이상화의 대표작 빼앗긴 고향에도 봄은 오는가의 심상을 묘하게 결합해서 빼앗긴 고향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두 작품과 두 작가가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향과 빼앗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느낌이 좋은데요. 빼앗긴 고향 1의 표지를 보니까 희생화라고 부제가 붙어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 책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 책의 제목은 빼앗긴 고향이지만 창간호를 보면 희생화라는 제목이 더 크게 눈에 띄는데요. 그게 바로 부제목인 희생화를 더 크게 부각시키려는 저희 전략입니다. 현진건의 처녀작인 희생화를 1호에 실으면서 책의 제목이 빼앗긴 고향 희생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 두 번째 작품인 빈처가 됩니다. 희생화는 개벽 5호에 게재된 현진건의 첫 소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녀작인 희생화부터 시작해서 발표 순서대로 싣기로 했습니다. 빈처 발표 후 당시 이광수와 함께 소설계의 2대 거물이었던 김동인이 현진건을 가리켜 기교의 천재라고 극찬했고요. 그 후 현진건은 문학 동인 100조에 들어가게 되고 술 권하는 사회, 운수 좋은 날 등의 사실주의적 소설들을 잇따라 발표하게 됩니다. 희생화는 꽃 이름이 아니고요. 희생된 여인을 뜻합니다. 그 시대에 사랑보다 집안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서 헤어짐을 선택하며 자신의 사랑과 삶을 포기하였던
여인의 슬픔을 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읽어도 아주 감동적이고 재미난 소설이에요. 더구나 희생화를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해서 글로벌하게 저희는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네. 이 책 속에 희생화를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실었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현진건 선생은 1917년 일본 유학에 이어서 1918년 중국 유학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 지식인이라면 거의 일본, 네. 중국, 유럽, 미국 등 외국 유학을 하게 되는데요. 네. 현진건 선생은 중국 상하이에 있는 호강대학교에서 독일어 전문부에 입학해서 졸업까지 하게 됩니다. 현진건 선생이 비교적 오랜 기간 공부했던 곳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네. 이후 책을 중국에도 보급할 생각으로 중국어 번역을 넣게 되었습니다. 네, 아울러 한국에 있는 중국인에게도 읽혀지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 이 현진건 선생의 작품이 글로벌하게 한국을 넘어서서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바람을 가득 담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동인지라고 하면 문학적 지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책이잖아요. 뭐 백조는 낭만주의, 뭐 개벽은 민족주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빼앗긴 고향은 어떤 성격의 잡지를 지향하나요? 첫 번째 빼앗긴 고향은 뛰어난 소설가이자 독립유공자인 현진건이 현재보다 훨씬 더 널리 국민들에게 우러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만드는 잡지를 지향합니다. 네. 둘째, 현진건은 물론 그의 친구인 이상화 등 독립운동을 펼친 문학가들이 정신세계를 계승하는 민족 문학 경향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네. 셋째, 그런 생각의 결과물인데요. 1592년부터 1598년까지 벌어진 임진왜란, 1984년 동학 때부터 1910년 경술 국치까지 계속된 외세와의 대립 시기, 그 후 1945년 줄기차게 펼친 독립운동 시기 등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다양한 글을 발표하는 잡지를 지향하고자 저희는 합니다. 네. 신분을 가리지 않고 우리 민족 이라면 누구나 독립운동에 했듯이 네. 빼앗긴 고향도 기성문인이냐 아니냐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글을 발표할 수 있는 잡지를 추구합니다. 활짝 문호가 열려있는 책이 되고자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구나 했던 독립운동처럼 누구나 참여하는 동인지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네, 우리 빼앗긴 고향 동인지는 문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요. 현진건 선생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많잖아요. 운수 좋은 날, 비사감거 러브레터, 술고하는 사회 뭐 다 굉장히 유명하고 친숙한 작품들인데 이 작품이 굉장히 유명한 거에 비해서 출신이 대구인 거, 또 어떤 삶을 살았고 그것이 문학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는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현진건의 집안은 비교적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요. 네. 구한말 득세한 계아파 출신 집안이었어요. 5 형제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 할아버지 현학포는 무관 출신 관료였고 아버지 현경운도 육품 관리를 지내셨습니다. 큰형은 관직 생활을 했고 둘째 형은 판사를 했으며 네. 셋째 형은 유명한 현정건이라고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투사셨군요. 현진건 본인은 1921년 조선일보에 입사해서 언론인의 길을 걸었는데요. 네. 1927년 퇴사 후에 다시 동아일보에서 1936년까지 사회부 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송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삭제하는 사건으로 일본 경찰이 체포되어 1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네. 일제 말기 현진건의 삶은 비참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일제를 위한 작품을 쓰지 않으면 취직이나 생계를 이어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던 시기였는데요. 네.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현진건은 일제와의 타협을 거부하고 가난에 찌들어 살면서도 문학인으로서의 지조를 지키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네. 현진건의 이런 삶의 태도는 친일 문학가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광복 후에도 그게 뭐가 잘못이냐며 뻔뻔한 모습을 보인 김동인이나 주요한 등
이런 분들과 대조되는 삶이었습니다. 네, 좀 재조명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도시의 대표 브랜드로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이 든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난해 참 작가 현진건, 현창회가 출범하고 그럼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은 어떤 것이었어요? 네, 사실은 좀 아쉽지만 현진건 선생의 생가가 대구 중구 어딘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9월에 중구 남산동에 있는 현진건 학교에서 현창비 제막식을 했습니다. 네. 현창비는 대구 지역 곳곳에 세워진 현진건 문학비와 안내판의 내용이 오류가 많아서 이를 바로잡고자 세워졌는데요. 네. 예를 들면 두류공원에 세워진 현진건 문학비에는 일장기 말소 의거가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고 네. 대구 중구 계산동 안내판과 수성못 안내판 등에도 부적절한 표현이 많아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현창비에는 빈처, 운수 좋은 날, 무영탑 등 사실주의 경향의 작품을 써서 한국 근대소설의 개척자로 추앙받는 현진건의 작가로서의 이력과 1936년 일장기 말소 의거로 일제에 맞서 독립유공자로서의 공적을 명시했습니다. 네. 현창비를 쇠사슬로 감겨있는 모습을 제작했는데요. 네. 선생이 살았던 일제강점기를 상징화한 것이고 네. 또한 기단에는 반쯤 잘린 대한민국 지도를 새겨서 현진건은 독립운동을 시대를 살았고 우리는 분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형상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현진건 학교에 오시면 현진건 작가에 대한 책과 자료가 많이 준비되어 있고 함께 현진건 작품을 논할 동인들도 있습니다. 네. 관심과 애정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간 지역에서 현진건 문학관을 짓자는 얘기도 나왔던 걸로 제가 아는데요. 서울에서 먼저 현진건 기념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현진건 선생이 자식 없이 별세한 오촌 당숙인 현보은에게 입양되어 경성부 관운동, 지금의 종로구 관운동으로 이사했고 네. 그 후 양개업을 했는데 실패합니다. 실패하면서 경성부 신설정, 지금의 신설동으로 이사했다가 네. 그 후 다시 1942년쯤에 제기정, 지금의 동대문구 제기동으로 이사해서 이 집에서 돌아가십니다. 네. 감초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을 설립했고요. 네. 주민협의체에서 현진건 선생이 돌아가신 이곳을 기리기 위해 짓고 있는 도서관을 현진건 기념도서관으로 이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은 올 7월에 개관 예정이고 네. 태어나고 생활한 대구가 아니라 돌아가신 서울 제기동이 첫 기념관을 짓게 되어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대구가 먼저 문학관을 지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저도 역시나 드는데요. 앞으로 현장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네, 저희도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네. 있는 점인데요. 이상화 선생에 대한 기념 사업과 공간은 꽤 있는데 말입니다. 서울의 윤동주 문학관은 그가 잠시 하숙을 했다는 이유로 종로구 인왕산 자락에 윤동주 문학관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구가 낳은 독립운동가이자 문학가인 현진건을 기념하는 일은 무척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특히 대구에서 말이에요. 네. 우선 빼앗긴 고향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인물을 현창하기 위해 월간지가 발간되는 일은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요. 네. 따라서 빼앗긴 고향이 계속 발행되는 그 자체만으로 현진건 사업은 대단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네. 둘째, 서울 동대문구에서 올해 7월에 개관하는 현진건 기념도서관 모델을 대구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현진건 기념도서관, 즉 감초마을 주민협의체에서 함께 협의하자는 제안을 이미 저희에게 해온 상황이고요. 네. 상화기념관인 이장가 문화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 토요일마다 현진건 문학을 공부하고 특정 장소를 답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네,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빼앗긴 고향 김미경 편집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기술과 경제 분야의 글로벌 최대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 CS에 이어 스위스에서는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 열렸는데요.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이 두 행사가 보여준 미래 트렌드와 글로벌 경기 침체 극복 방안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CS 2023에 참여한 지역 기업들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국내 기업들 성과가 아주 컸죠. 네, 맞습니다. 그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가 3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으로 정상 개최되면서 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전 세계 한 3,200개 기업들이 참여했고요. 네. 우리 기업들이 역대 최대 규모인 500개사가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기술, 디자인, 혁신성이 종합적으로 우수한 제품에 수여되는 CES 혁신상에 역대 최다인 216개를 수상했어요. 네. 거기다가 특히 혁신상 가운데 최우수 제품에 주어지는 최고 혁신상 또한 23개 중에 12개를 수상하며 혁신 기술의 강국을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네, 혁신상 받은 것들을 쭉 보니까 정말 대단한데? 라는 생각이 들 네. 정도였어요. 네, 올해 CES 선보인 기술 트렌드를 좀 자세히 살펴보죠. 네, 올해 CES에는 최초로 인간 안보라는 개념을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각종 기술의 이 개발과 융합이 결국 인간의 안녕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나타난 기술 트렌드는 휴먼 포 휴먼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네. 초연결, 초지속, 메타버스,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와 이 인간 안보 6개 트렌드로 2023년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은 CES 2023에서 나타난 이 혁신 기술과 최신 트렌드에 착안하여 기술 개발 및 각종 기존 제품의 서비스 융합, 그다음에 시장 맞춤형 상품 고도화를 통해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든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는 원년인 것 같이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큰 혁신보다는 우리 생활 속에 밀착되는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가 선보이면서 우리의 라이프에 이 AI가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라 뭐 기대를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네네. 초연결 기술이라는 게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이 인간을 위한 초연결 네네. 사회를 제시한 거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구글 등의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이 연결을 중심 테마로 단순한 신기술의 제시를 넘어서 네. 이 기술과 기기와 서비스 간의 초연결을 강조했는데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맞춤형 경험으로부터의 초연결 시대를, 구글은 모든 것은 함께 할 때 더 잘 된다는 슬로건을 제시하였는데요. 네. 현재 2022년 전년도 10월에 공식 출시된 전 세계 스마트홈 IoT 연결 표준인 메터를 적용한 가전들이 이번 CES에서 첫 선을 보이면서 네. 이 이종 제품 간의 초연결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초연결은 기존 제품과 서비스의 브랜드를 초월하여 연결하고 네.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초연결에 더해져서 이제 초지속이라는 네네. 건 지속 가능성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환경과 ESG 테마의 테마가 특정 네. 제품군이나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 제품에 적용되는 양상을 말하는데요. 네. 탄소 중립 및 사회적 책임, ESG 경영 등이 모든 산업 전반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CES 최초로 메타버스가 핵심 키워드로 올라오고 모빌리티도 큰 주목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2023년 주도할 기술로 지금 주목받고 있고요. 네. 이 스티비 코빙 CTA 부사장님은 이 메타버스를 차세대 인터넷에 비유하면서 과거 인터넷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을 바꿀 기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혁신적인 기술이거나 네, 이런 그렇죠. 거죠. 네. 주도할 기술이라고 보고 네. 있고요. 그 메타버스의 제품 솔루션은 크게 가상화와 몰입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고요. 네. 이 가상화에는 특정 분야의 개인의 어떤 특정 활동을 짧게 사용하는 서비스로 우리가 가상 쇼룸이나 가상 회의실이 여기에 속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몰입은 디지털 트윈을 바탕으로 AR과 VR을 활용한 몰입 경험을 제공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CES 전시의 최대 규모로 기존 IT와 가전 중심의 박람회를 넘어서 모토쇼로서의 CES
모습이 부각됐는데요. 네. 특히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들이 따라서 이 구글이나 MS,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이 모빌리티 전시에 대거 참여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미래 트렌드로 확실시하는 가운데 이 탑승자의 차량 내에서의 시간을 장악하는 이러한 완성차 업체와 빅테크 간의 경쟁이 주목되면서 앞으로 스마트폰처럼 이 지배적인 운영 체제를 차지하는 각축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전기차가 대사라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왔지만 전기차 안에서의 기술까지도 열심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헬스케어 분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기업들에게도 놓칠 수 없는 시장이자 신기술 경쟁으로 이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변화가 진짜 많은 건데요. 우리가 건강인식과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도 또 변화가 되고 또 고령화 추세도 가속하게 되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의 미래가 미래의 산업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높아진 건강에 대한 수요와 헬스케어 기술 개발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혁신상에서도 이 헬스케어가 과거 3년 동안 최다 비중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 혁신 기술의 중심에 이 헬스케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디지털 헬스케어는 3가지 분류의 제품들이 전시가 되었는데 디지털 치료제와 원격 진료, 피트니스 테크가 이 3가지입니다. 모든 혁신은 근데 인간을 위한 기술, 휴먼 포 휴먼을 강조를 했는데 인간 안보를 어떻게 지켜갈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맞죠. 그런데 그 이제 요즘 새로운 인공지능 챗봇인 챗 GTP라는 게 주목받으면서 지금 AI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챗 GPT가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아주 사력 있고 설득력 있는 응답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학계나 또 엔지니어들 전문가 사이에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사실과 다른 내용 또한 또 여기서 굉장히 그럴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가세질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이 인간 안보라는 거는 아마 그 의미가 1994년도에 UNDP에서 최초로 기존의 국가 안보와 대비해서 제시된 개념으로 인간을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이 경제와 문화적 안보에 대비해서 이런 곳에서도 이제 보호해야 될 사항으로 정해진 거죠. 그래서 CES는 이 개인 안전과 우리가 사이버 보안, 그다음 식량난, 환경보호 등 이 다양한 연관 이슈에서 우리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CES 혁신사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ES가 뭐 기술의 진화, 변화, 혁신이잖아요. 스위스 다보스 포럼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래서 지금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제가 파편화된 세계의 협력입니다. 이 협력에 굉장히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팬데믹과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와 전 세계 공급망 위기를 촉발했고요. 고물가와 저성장 등 세계 경제를 깊은 수렁에 빠뜨렸는데 글로벌 국가 간 탈세계화를 부추기는 이 갈등과 분쟁, 대립의 구도로의 전환을 이제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보스 포럼 주제는 이런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미국과 유럽 등 이 주요 국가가 자국 우선주의가 거세지면서 기존 자유무역 체계 또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에 세계 무역을 위축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요. 세계 교역량은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회복세를 살짝 보였다가 다시 둔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세계 경제 포럼 재단 회장은 우리는 세계의 분열을 촉진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압박을 보고 있다. 이 이제 분열을 초래하는 신뢰 붕괴를 막으려는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더 탄력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전적으로 저도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국제무역 의존도가 높은 특히 우리 한국의 경제는 국가 간 분열로 만약에 무역주의가 높아진다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협력과 공전, 탈세계화가 아닌 다른 유형의 세계화를 모색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국가 안보와 개인 안보가 같이 나란히 좀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굉장히 네. 시끄러운데 네. 갈등과 대립으로 지금 뭐 신냉전의 시대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희망적인 전망들이 있었나요? 이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시됐다는 게 희망적인 거죠. 논의를 한다는 네. 게. 그래서 경제사학계의 거두로 뽑히는 디얼 퍼거슨 하버드 교수는 탈세계화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회의적이라고 말씀을 네. 하셨고요. 세계화는 없앨 수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이날 탈세계화와 제4계화의 세션에 참여해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탈세계화라는 것은 어떤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보통 세계화의 끝으로 잔정하기보다는 새로운 양상의 패턴을 바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퍼거슨 교수는 자본과 이민의 증가세는 2007년 정점을 찍었지만 지금 무역과 서비스 부분에는 아직 정점이 오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 콘텐츠의 글로벌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빨리 활로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경제의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서성로 서성내거리 신호기 일부 파손됐었는데요. 조금 전 복구 작업 마무리됐고 작업 차량과 정차해 있던 경찰차 2대도 지금 막 이동했습니다. 이어서 달구발대로 방곡의 내거리에서 두류내거리 방향 제속도 내며 지나고 국제보상로 위는 비산내거리에서 서성내거리 구간 양방향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고속도로 위 작업 구간 현재 없는 상태고요. 이어서 소통도 살펴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산 나들목에서 동대구 분기점 방향 더 지나 70물류 나들목까지 막힘 없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동명동호 부근 120km 지점부터 다부터널 125km 지점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설 연휴 대구 경북에서도 관광 이벤트가 풍성한데요. 생태 관광지를 알리는 숨은 힐링 찾기 스탬프 투어, 대구 맛집 핫플레이스 소문내기 이벤트가 또 진행 중입니다. 우리 지역으로 오시라고 경북의 지자체들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1월 24일 화요일에 함께한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손지민이었습니다.